승무패 57회차 현미경 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비아레알 대 라스팔마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비아레알이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라스팔마스의 승리 추천드리면서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1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비아레알이 시즌 초반에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티엔 감독이 경질이 된 비아레알인데 세티엔 감독 후임으로 부임을 한 파체타 감독 체제에서 이렇다 할 분위기 반전에 실패를 하고 있는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기존 세티엔 감독 시절에는 비아레알이 패스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에 특화된 축구를 했다면 지금의 파체타 감독은 과거의 엘체, 우에스카, 바야돌리드처럼 강등권이나 약팀 위주로 감독직을 맡았던 감독이기 때문에 기존 전술과 간극이 조금은 느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비아레알의 파체타 감독이 과거의 세티엔 감독 시절의 비아레알이 4-3-3과 4-2-3-1을 썼던 것에 비해서 파체타 감독은 측면을 적극 활용하는 4-4-2 전술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측면을 파괴할 수 있는 크랙 유형의 드리블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리그 경기에서 이 파체타 감독이 오른쪽 측면에 모랄레스 선수를 배치를 했는데 이 모랄레스 같은 경우에는 레반테 시절부터 측면보다는 최전방에서 마무리의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측면에 배치된 모랄레스가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비아레알의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추쿠에제 같이 드리블 돌파가 가능한 측면 자원들도 올 시즌 AC 밀란으로 떠난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이 파체타 감독이 활용을 하고 있는 측면 위주의 4-4-2 전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아레알의 선수 구성원을 보면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시원치 않은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아레알의 이변픽까지 과감하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경기 비아레알의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바에나라는 미드필더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아레알의 바에나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기회 창출을 보여주고 있는 핵심 플레이메이커이고 올 시즌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와 기회 창출을 보여주고 있는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 비아레알의 바에나 선수가 결정이 된다면 비아레알의 공격 전개 과정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스타드 렌과의 유로파리그 홈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라스팔마스에게 밀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아레알이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7.17골로 높은 편이지만 실제 득점은 6골이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도 다소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비아레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1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아레알이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의외로 라스팔마스의 탄탄한 수비에 막히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비아레알이 주중 유럽 대항전 여파로 인한 체력 누수와 감독 교체에 따른 전술 조직력 저하, 그리고 핵심 플레이메이커 바에나의 퇴장 징계 결정, 그리고 비아레알의 강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라스팔마스가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라스팔마스에게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비아레알의 꾸역승으로 가는 이유는 라스팔마스가 올 시즌 라리가 원정 4경기에서 4전 전패를 달리고 있고 리그 8경기에서 4골 최악의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라스팔마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아레알이 꾸역승은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아레알이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최근에 비아레알이 리그 5경기 중에서 3경기에서 레드카드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모두 원정 경기였지만 최근에 퇴장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비아레알이고 이번 경기 주심을 맡는 심판이 알레한드로 루이스 심판인데 이 심판이 이미 올 시즌 라리가에서 한 번의 레드카드가 있었던 심판이고 지난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레드카드가 8장으로 꽤나 많은 레드카드를 뽑았던 주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아레알이 이번 경기에서도 퇴장을 당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직전 스타드 렌과의 유로파리그 홈경기에서 비아레알이 1대0 꾸역승을 거두긴 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를 보시면 스타드 렌에게 슈팅 17개 대 7개로 상당히 밀렸고 기대 득점 역시 스타드 렌이 2.04골 비아레알이 0.31골로 경기 내용이 상당히 밀렸지만 비아레알이 레이나 골키퍼의 페널티킥 선방을 앞세워서 꾸역승을 거뒀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가 여전히 좋지 못한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비아레알의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이변 가능성이 꽤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제가 꾸역승으로 가는 이유는 비아레알의 최전방 공격수 세를로트 선수가 스타드 렌을 상대로도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최근에 8경기 5골 세를로트의 한 방이 있는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그나마 최전방 골 결정력은 여전히 비아레알 쪽이 근소한 우위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비아레알이 단통 승리로 가지만 경기력을 고려를 했을 때 라스팔마스의 이변픽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독식픽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브라이튼 대 리버풀의 경기인데 브라이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브라이튼 입장으로서는 핵심 왼쪽 측면 수비수인 에스투피냔 선수의 부상 이탈이 상당히 커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의 에스투피냔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 수비수이지만 공격 상황에서는 상당히 깊숙하게 전진을 해서 왼쪽 측면 윙어인 미토마 카오루 선수와 콤비 플레이가 상당히 좋은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하프 스페이스 침투나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서 경기 깊게 관여하는 에스투피냔 이기 때문에 이 플레이메이킹 역할도 상당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결장이 되는 것은 브라이튼에게는 상당히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에서 빅찬스 메이킹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에스투피냔 선수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자랑하는 왼쪽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에스투피냔과 미토마 카오루 선수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에스투피냔 선수가 결장이 되면 덩달아 미토마 카오루 선수의 공격 위력 역시 반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이 지난 아스톤 빌라전에서 1대6으로 대패를 당했을 때 이렇게 일본의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아스톤 빌라의 매튜 캐시 선수의 뒷공간 움직임을 잡아내지 못하고 측면 수비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실점을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이 최근에 측면 수비의 약점도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에스투피냔 선수의 공백이 여러모로 공수에서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전 마르세유 원정에서 미토마 선수가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에스투피냔 선수의 공백을 램프티라는 측면 수비수가 어느 정도 잘 메워준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브라이튼의 램프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왼쪽보다는 오른쪽 측면 수비 포지션을 선호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에스투피냔보다 수비적으로는 불안감이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브라이튼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 솔리마치 선수가 최근에 6경기 득점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브라이튼이 자랑하는 양 날개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리버풀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수비적으로도 브라이튼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감독이 최근에 리버풀의 클롭 감독 상대로 3경기에서 2승 1무 무패 상당히 천정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리버풀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최근에 양팀 경기력을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야말로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감독 상대로 승리를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리버풀로서는 공격수 코디 악보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됐고 이 조타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리버풀이 최전방 공격 옵션이 다소 부족해진 것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반해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이었던 핵심 미드필더 파스칼 그로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직전 마르세유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여전히 리버풀의 천정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만 저는 브라이튼의 에스투피냔 선수의 부상 공백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9번 경기는 과감하게 브라이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웨스트햄 대 뉴캐슬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2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뉴캐슬이 직전 PSG와의 챔피언스리그 홈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뒀고 역습이 강력한 PSG를 상대로 뉴캐슬이 특유의 전방 압박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면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EPL에서 역습이 가장 뛰어난 웨스트햄을 상대로도 뉴캐슬이 전방 압박이 충분히 통하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쉬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카운터어택 역습 득점이 3골로 가장 강력한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기에는 웨스트햄과 PSG의 구조적인 차이를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웨스트햄과 PSG가 모두 역습에 강점이 있는 것은 공통점이 맞는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득점이 가장 많은 웨스트햄이 3골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뉴캐슬의 수비 뒷공간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역습으로 공략하는 그림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과 PSG 두 팀의 전형을 살펴보면 양팀 모두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지만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을 상당히 내리는 팀이고 동시에 중원에 숫자를 많이 두는 4-2-3-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PSG의 4-2-3-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비 라인을 아래로 내리지 않으면서 뉴캐슬을 상대로 압박으로 맞불을 놓았기 때문에 중원의 미드필더 2명만 덩그러니 남겨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전술을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뉴캐슬전에서 뉴캐슬의 압박에 중원에서 중원 싸움이 밀리면서 상당히 고전을 했던 PSG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4-2-3-1과는 굉장히 차이점이 많은 것이 PSG의 4-2-3-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4-2-3-1을 사용을 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 알바레즈와 소우책을 두고 2선 쪽에는 파케타와 워드 프라우스라는 미드필더가 2명을 배치를 하기 때문에 수비 상황에서는 4명의 미드필더들이 수비에 가담을 하고 수비 라인 자체가 PSG 마냥 높게 끌어올린 팀이 아니기 때문에 뉴캐슬이 의외로 전방 압박을 가함에 있어서 PSG전처럼 웨스트햄을 상대로는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이 PSG를 상대로는 이렇게 전방 압박으로 공을 빼앗아 내면서 선제 득점까지 기록을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PSG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대표팀 출신의 감독이다 보니까 PSG가 무리해서 쇼패스 빌더만 고집을 하면서 뉴캐슬에게 전방 압박을 통해서 굉장히 고전을 했던 경기인데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모예스 감독이 롱패스와 롱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뉴캐슬이 무리해서 압박을 가하다가는 웨스트햄의 효율적인 롱패스를 통해서 뒷공간이 공략이 되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
이번 경기 주전 왼쪽 측면 공격수인 앤서니 고든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하비 반스라는 왼쪽 측면 공격수 역시 부상으로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뉴캐슬의 왼쪽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뉴캐슬의 왼쪽 측면 공격 자원들이 빠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웨스트햄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보엔 선수의 공격력과 역습 능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최근에 웨스트햄의 보엔 선수의 골 결정력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현재 뉴캐슬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 있지만 뉴캐슬의 핵심 측면 공격자원들의 부상 이슈와 결장 그리고 웨스트햄 특유의 역습 한방과 빡빡한 수비 블록까지 고려를 한다면 웨스트햄도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울버햄튼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울버햄튼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빠른 역습의 강점이 있는 팀들인데 전술 상성적으로는 울버햄튼이 보다 수비적이고 라인 자체가 낮은 팀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보면 아스톤 빌라가 자신들의 강점인 뒷공간 역습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톤 빌라가 역습 득점이 2골, 울버햄튼이 1골로 양팀 모두 빠른 역습의 강점이 있는 팀인데 올 시즌 평균 점유율이 울버햄튼이 더 낮은 팀이고 올 시즌 평균 점유율 자체가 울버햄튼이 아스톤 빌라보다 낮은 팀이고 수비라인 무게중심 자체도 낮은 팀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아스톤 빌라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아스톤 빌라가 최근에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울버햄튼 상대로 치른 두 경기를 보면 모두 빌라가 점유율을 62%, 56%로 울버햄튼보다 더 많이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이 나온다면 울버햄튼 입장으로서는 자신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서 지난 맨시티전처럼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구도가 충분히 나올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스톤 빌라가 핵심 공격수 무사 디아비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 특유의 역습의 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중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치른 아스톤 빌라인데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골로 겨우 승리를 거뒀고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주전 자원들을 대거 경기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울버햄튼보다 체력적인 누수가 있는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울버햄튼은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황이고 최근에 아스톤 빌라 상대로 상대 전적 면에서도 울버햄튼이 3승 2무 무패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도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체력 누수와 부상 이슈, 전술 상성적으로 역습을 취하는 구도가 울버햄튼 쪽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울버햄튼 사이드도 가지고 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올 시즌 원정에서는 득점력과 수비력 모두 떨어지는 약점까지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도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양팀의 뛰어난 경기력을 고려하면 아주 팽팽한 박빙의 매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 공식 경기 4연승 상승세를 타고 있고 주중에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도 승리를 챙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강점이 비슷한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역습 득점이 3골, 소시에다드가 2골로 가장 강력한 역습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빠른 역습의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두 팀의 경기 스타일을 고려하면 전방 압박에 적극적인 팀은 소시에다드 쪽이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압박을 하는 구도에서 아틀레티코가 강점인 역습을 가져가는 그림이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알바로 모라타,
플레이메이커 그리즈만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베테랑 미드필더 사울 니게즈 선수 역시 5경기 5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소시에다드 역시 시즌 초반에 부진했었던 오야르사발이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4경기 4골로 부활에 성공을 했고 쿠보 다케우사와 브레이스 멘데스 같은 핵심 측면 2선 공격자원들의 공격력 역시 살아나 있는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양 팀의 최근 상승세와 주요 공격자원들의 좋은 컨디션을 고려하면 5대5의 매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아틀레티코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최근 홈 경기에서는 소시에다드 상대로 9경기 7승 2무 무패, 패배가 없었던 아틀레티코이고 올 시즌 소시에다드가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는 3경기 2골로 원정에서 저조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아틀레티코가 홈에서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아스날 대 맨시티의 빅매치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핵심 자원들의 부상 이탈로 인해서 100% 전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핵심 측면 공격수 부카요 사카와 마르티넬리 두 선수 출전이 의심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아스날의 특징이 부상 관련해서 연막 작전이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본머스 원정 때도 아스날이 측면 공격수 사카 선수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면서 결장을 암시를 했는데 뜬금없이 선발 출전을 해서 대승을 거뒀던 아스날이고 물론 이번에는 부카요 사카 선수의 부상 이슈가 햄스트링 쪽이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아스날이 뜬금없이 사카 선수를 선발 출전을 시킬 경우에는 충분히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맨시티의 핵심 결장자들은 로드리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고 플레이메이커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현재 부상으로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원들의 결장이 100%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맨시티 역시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주말 맨시티가 미드필더 로드리 선수가 결장이 된 상황에서 울버햄튼에게 1대2로 패한 것을 고려하면 맨시티 중원에 있어서 현재 로드리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옵타라는 통계 전문 사이트가 제시한 통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드리 선수가 있었을 때 프리미어리그 144경기에서 승률이 74%로 높았던 맨시티인데 로드리 선수가 없었던 15경기에서는 승률이 60%로 떨어졌고 15경기 중에서 무려 5패를 당했던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 로드리 선수가 결장을 했을 때 확실히 승률이 떨어지는 맨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드리 선수뿐만 아니라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지난 시즌 아스날 상대로 2경기에서 3골 2도움으로 상당히 강했고 이 데브라이너 선수가 빠지면서 맨시티의 주포 공격수 홀란 선수의 득점력도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맨시티 역시 케빈 데브라이너와 로드리라는 핵심 미드필더의 공백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만약에 아스날이 핵심 측면 공격수 부카요 사카 선수가 또다시 깜짝 복귀가 된다면 맨시티도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아스날 사이드도 바치고 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알라베스 대 베티스의 경기인데 알라베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베티스 쪽 배당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배당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충분히 알라베스 쪽 이변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양팀의 객관적인 전력과 최근 경기력 분위기를 고려하면 여전히 베티스 쪽이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유로파리그 홈 경기를 치렀지만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주중 유로파리그에서 베티스의 플레이
플레이메이커 이스코 선수가 결승골을 뽑아내면서 맹활약을 했고, 최근에 부상으로 빠졌던 베티스의 공격수 윌리안 호세 선수 역시 부상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베티스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티스가 최근에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아산 디아오라는 선수를 기용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3경기 연속골로 깜짝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 나이를 보시면 18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3경기 연속골을 보여주면서 베티스의 오른쪽 측면 공격을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베티스가 아쉬웠던 것이 엔리케나 후안미 선수의 이탈로 인해서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이 18살의 디아오 선수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측면 공격력을 보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베티스가 이 디아오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봄직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포 공격수 키케 가르시아와 측면 자원인 리오아 선수가 6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을 정도로 알라베스의 주요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3번째로 좋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공권에 약점이 있는 베티스를 상대로 높이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만, 뛰어난 제공권에 비해서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0골로 상당히 저조한 알라베스이고, 반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티스는 제공권이 약하지만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팀의 경기력과 주요 공격자들의 컨디션,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베티스의 한방까지 고려를 한다면 여전히 베티스가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알라베스가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세비야, 발렌시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바 있고, 베티스가 주중 유로파리그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베티스가 올 시즌 홈보다 원정에서 실점이 10골이나 늘어나는 수비 집중력 저하까지 고려를 했을 때 여전히 베티스 단통승으로 가는 것은 리스크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기는 배당적으로 접근을 하면 승무패 지우개 찬스를 쓰지 않을 거라면 단통 승부를 봐야 되는 경기이고, 단통 승부를 볼 거라면은 그래도 베티스의 단통 승리 합리적으로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알라베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7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를 통해서 1번부터 14번 경기를 빠짐없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회차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풋볼살롱이 전해드리는 다양한 경기 분석과 유의미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나만의 조합픽을 만드실 때 고등수 적중에 가까워지실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